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고, 일본은 이론상 불안정하다며 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이론을 현실로 바꾸고 현실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었죠. 세계 최대 기업의 CEO는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든다. 상대의 숨통을 끊을 단 하나의 기술,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철 같은 담대함. 그것이 바로 승리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백악관은 방위비라는 낡은 무기로 동맹을 위협했지만 진짜 승패는 그들이 무시했던 기술의 전장에서 이미 결정나고 있었습니다. 외교의 언어를 기술로 말하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찰스 워커라고 합니다. 미합 중국 상무부에서 오랫동안 기술 안보를 분석해왔고, 주된 임무는 미국의 기술 패권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미리 찾아내며 그 싹을 자르는 것이었죠. 그런 제 전문 분야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데이터와 팩트, 그리고 국익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만 세상을 판단해왔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그저 성공적인 동맹국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대상이었어요. 한때는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미국의 도움으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지금은 미국의 전략 안에서 충실한 동반자 역할을 하는 나라, 딱 그 정도의 인식이었죠. 하지만 그날 워싱턴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터져 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3조 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액수였는데, 지금 내고 있는 1조 원 남짓한 돈의 10배가 넘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계산부터 했어요.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을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나토 회원국들에게 권장하는 2%를 훌쩍 넘어 2.8%를 쓰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1.5%, 일본이 1.3%를 쓰는 것과 비교하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동맹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배를 더 내라는 요구는, 이건 동맹에 대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었죠. 백악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더욱 경악스러웠는데, 만약 한국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한미동맹이 끝났다는 기사를 쏟아냈고, 의회에서는 격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모두가 한국이 결국 또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한국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의 상사인 마이클스 국장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마이클스 국장의 사무실은 늘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그날은 유독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이클스 국장은 저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선택할 경우 미국의 기술 공급망과 경제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라는 지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이 미국에 얼마나 깊숙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미국의 기술과 부품이 없다면 한국의 주력 산업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멈춰 설 것이라는 결론은 너무나도 뻔해 보였어요. 보고서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던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외신 속보 하나가 제 모니터에 떠올랐는데, 그건 제 분석가 인생을 통틀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기묘한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요구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는 뉴스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역으로 요구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에 대한 권한을 넘기라고 말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방위비 달라는 소리에 핵기술을 내놓으라니 이건 대체 무슨 전략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핵연료 재처리, 그 기술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난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을 다시 뽑아내는 기술인데 이걸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를 다시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핵무기의 핵심 원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40년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이 그 기술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고 집요한 통제를 이어왔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기술이 상징하는 독립성과 자주성, 그리고 전략적 비대칭 우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기술의 문턱을, 그것도 동맹의 압박을 받는 절체절명의 외교적 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먼저 언급하고 요구했다는 사실은 세계 전율에 가까운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는 단순한 외교적 카드나 협상 수단이 아니라 판 전체를 재정의하려는 일격,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수위 변화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한국은 과연 진짜였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데이터와 지표, 협정문과 조약 속에 존재하던 국가로서의 한국이 아니라 역사와 경험, 상처와 분투의 시간을 버텨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한국이 존재한다면 나는 과연 그것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한국의 요구는 단순히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는 물리적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숨죽이며 기술과 군사, 외교의 모든 영역에서 자율성보다 수능을 강요받아온 역사에 대한 정산이었으며 더 이상 동일한 조건에서 협상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밤낮으로 한국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스 국장에게 제출해야 할 보고서는 잠시 뒤로 미뤄두었어요. 지금은 그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실체를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자신감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저는 앞으로 분석가로서 어떤 예측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말도 잊은 채 사무실에 갇힌 듯한 며칠을 보낸 어느 저녁이었어요. 워싱턴의 밤은 무겁고 텁텁했으며 공기마저 지친 사람들의 한숨을 머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고자 저는 늘 가던 라운지, 호텔 스톤 헤이븐의 고풍스러운 홀로 향했는데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이 호텔은 오랜 세월 동안 워싱턴 정계의 은밀한 거래와 결속이 오고 가던 장소로 로비에 놓인 낡은 가죽 소파와 벽난로 옆의 고서적들, 그리고 황동빛 조명이 과거의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라운지의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어수선했어요.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격앙된 목소리는 공간 전체에 불쾌한 진동을 퍼뜨리고 있었고, 저는 곧 그 소리가 텍사스 출신의 상원 의원 한 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는 호텔 지배인을 향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의 손끝이 가리킨 곳에는 10여 년은 좋게 지나 보이는 구형 일본 소니사의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뿌옇게 흐려진 화면은 시야를 방해했고, 반응 속도는 마치 오래된 수동 타자기처럼 느리게 움직였으며 요즘 세대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넷플릭스나 온라인 정보 기능은 전무했습니다. 상원 의원은 낡은 기술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지 따져묻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기술의 쇠락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듯 했으며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몇몇 인사들의 반응은 더 이상 일본이라는 기술 선진국에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체념과도 같았죠. 저는 그 장면을 씁쓸하게 바라보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는 찰나 문 밖에서 눈을 끄는 조형물이 시야를 사로잡았습니다. 길 건너편 비교적 최근에 문을 연 듯한 소규모의 부티크 호텔이었습니다. 이름은 더 무궁화, 언뜻 보기엔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절제된 기품과 이국적인 미감이 로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뇌리에 무궁화가 한국의 국화이며 영속성과 인내를 상징하는 꽃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작은 호텔 안에는 내가 놓치고 있던 어떤 세계의 실체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고 저는 마치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로비에서 저는 말문을 잃고 말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술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채운 초대형 스크린은 삼성의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였으며 그 스크린에서는 마치 실제 폭포가 로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환상적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물방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섬세했고 빛과 그림자의 농도가 실제하는 자연의 흐름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일부는 감탄을 감추지 못한 채 사진을 찍거나 촬영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공간 전체가 하나의 감각적 경험으로 변모되어 있었고 과거 스톤헤이븐에서 마주했던 넓고 느린 시스템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시간의 밀도와 기술의 차원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는 홀린 듯이 호텔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객실 하나를 구경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객실에서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단순한 텔레비전으로만 여겼던 장치는 사실상 객실 내 인공지능 통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고 사용자의 음성만으로 조명, 온도, 커튼, 룸서비스, 외부 관광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의 고전 속에 머물러 있던 스톤헤이븐의 상원 의원이 이 모습을 본다면 아마 기함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쳐갔고 저는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이 모든 시스템이 삼성의 기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순간 저는 다시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완결된 기술의 세계가 내가 그저 동맹국 혹은 의존국이라 여겨왔던 한국에서 만들어졌단 말인가? 어떻게 이토록 강력하고 정제된 사용자 경험이 단순한 전자제품이라는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서비스의 철학으로 진화할 수 있었단 말인가? 호텔을 나오며 바람을 쐬었을 때 그날의 공기는 마치 또 다른 시대가 도래했음을 조용히 알리고 있는 듯 했어요. 단순히 텔레비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간과 시간, 사용자의 삶 전체를 디자인하고 재정의하는 기술의 힘, 그리고 그 기술을 설계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집요한 진화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작성 중이던 보고서의 첫 문장을 지웠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적이다. 이 문장은 이미 현실의 논리가 아닌 과거의 망령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더 무궁화라는 이름처럼 절대로 시들지 않고 끊임없이 피어나는 기술과 정신이 이 나라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이 작고 강한 나라는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으로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워싱턴 한복판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공간 안에서 일어난 이 조용한 혁신의 파동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질서의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미세한 진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그 작은 호텔에서 목격했던 압도적인 기술 격차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고 저는 수면 아래에 감춰진 거대한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상용 기술의 정점에 반도체가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저는 산무부의 최고 등급 보안 인가를 활용하여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반도체 공급망의 질서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대만의 TSMC라는 절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TSMC는 애플,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물량을 독점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해왔죠. 삼성전자는 그 뒤를 쫓는 2인자였지만 특히 최첨단 공정에서는 수율 문제로 고전하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워싱턴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삼성 대신 TSMC의 손을 잡았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저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다시 삼성에게 손을 내밀었는가? 그 이면에는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내부 보고서와 데이터들을 분석하던 중 저는 마침내 하나의 문건을 발견했는데 이재용이라는 삼성의 총수가 직접 일론 머스크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의 비공개 회의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리고 워싱턴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기술 패권의 지형을 뒤바꿀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수율을 개선했다는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제시했던 겁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른바 GAA라는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이 나노 공정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기술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적 변곡점이었습니다. TSMC조차 아직 안정적인 도입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미래 기술의 청사진이었죠. 일론 머스크는 바로 그 미래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가격이나 안정성 같은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라는 테슬라의 꿈을 실현시켜줄 유일한 기술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파트너로 삼성을, 오직 삼성만을 지목한 것이었죠.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2인자의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삼성을 그저 TSMC에 대한 정도로 폄하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저 멀리 앞서 나가 다음 시대의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경악한 것은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계약 규모는 시작에 불과하면 실제 생산량은 수배에 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최소 보장 금액만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 그조차 최소치라는 자신감, 그것은 삼성의 기술력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기술 패권의 균형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한국으로 기울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에서 받은 충격은 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상용 기술과 핵심 원천 기술에서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진 나라라면 가장 극비리에 붙여지는 군사 기술은 과연 어느 수준일까? 저는 곧바로 국방부와 중앙정보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었지만 기술 안보라는 큰 틀에서 군사 기술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주한 데이터들은 저의 굳어있던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전 세계 국가들의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한때는 원조를 받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었던 나라가 이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을 모두 발 아래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세부 항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K9 자주포, 이 한국산 명품 무기는 이미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포탄 한 발의 오차 범위까지 계산하는 정밀한 기술력과 압도적인 화력 앞에 독일과 프랑스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폴란드가 무려 600대 이상을 주문했다는 기록을 보았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유럽의 안보 지형 자체를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는 미국의 기술 통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술 주권을 확보했다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미국이 팔아주지 않으면 전투기 한 대 띄울 수 없었던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가장 충격적인 자료 한국의 미사일 개발 현황을 열어보았습니다. 현무, 그 이름만으로도 묵직한 위압감이 느껴지는 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800km, 1500km. 저는 보안 단말기의 지도 위에 그 사거리를 그려보았습니다.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는 물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동아시아의 주요 전략 거점들이 모두 그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잘게 흩어져 있던 수많은 조각들이 정확히 맞물리는 퍼즐처럼 저는 하나의 명확한 구조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왜 그 예민한 방위비 협상 테이블 위에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는 고도의 전략 카드를 올려놓았는지,
그 숨겨진 의도가 단번에 명확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허세도 아니었고 추상적인 외교 수사 역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선언이었으며 동시에 자기 방어와 자율성을 향한 주권 국가의 조용한 반격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부분의 기술과 외교적 권한을 양보해왔던 국가가 이제는 스스로의 검과 방패를 손에 쥔 채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이나 인정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 변화의 본질은 단순한 요구나 반항이 아닌 역사적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한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준비하고 축적해온 결과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 이르러 그 진짜 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였고 그 보고서는 마이클스 국장이 원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나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워싱턴이 일부러 외면해 온 진실에 대한 증언이었고 동시에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라는 정책적 경고장이자 전략적 진단서였습니다. 보고서의 서두에는 이러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요구와 기술 통제는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없다. 그 문장은 이 보고서의 모든 방향성과 핵심을 응축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 반도체 기술이 미국의 핵심 산업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도표로 증명하였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닌 전체 생태계와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술 의존성을 드러냈으며 미국이 관세라는 낡은 무기를 다시 꺼내든다면 그 타격은 한국의 산업이 아닌 오히려 미국 자국의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전기차 생산 라인 등 핵심 인프라가 먼저 붕괴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민감하고도 결정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후반부에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전통적 압박 카드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경우 그것이 더 이상 과거처럼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제의 한국은 과거처럼 미군의 존재만으로 안보를 의존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자력으로 위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온 국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방어하고 동시에 지역 전체의 균형을 주도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고서는 한 문장으로 수렴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끝내 밀어붙인다면 한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의 해구산 안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자명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과 독자적인 미사일 능력을 확보한 한국에게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는 선택지는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제 결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말없이 손에 쥔 보고서를 가슴에 안은 채 마이클스 국장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사무실 안은 늘 그랬듯 정제된 공기와 냉철한 기류로 가득 차 있었으며 탁자 위에는 어김없이 정렬된 보고서들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스 국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게 손짓했고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는데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눈을 감지 못한 채 그의 얼굴 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몇 장을 넘기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익숙한 분석 문장을 대하는 듯한 무심함. 하지만 페이지가 거듭될수록 그의 입술은 굳어졌고 눈매는 차갑게 좁혀졌으며 손끝에는 분노가 서서히 응집되는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장까지 모두 읽은 그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정적만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은 채 제 존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말보다 더 묵직한 침묵이 사무실을 뒤덮었고 공기의 온도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덧칠된 채 이 보고서는 분석이 아니라 이탈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더 나아가 저의 전문성과 판단력, 나아가 미국에 대한 충성심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에겐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에 도취된 채 냉정함을 잃었다는 확신만이 남아있었던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의 시선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감정적이며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대상에 불과했어요. 따라서 더 강력한 통제, 더 견고한 압박, 더 날카로운 줄 세우기만이 해답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오후 국무부 내부 회람을 통해 접하게 된 외교 동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들이 백악관과 국무부의 주요 인사들과 연쇄적으로 접촉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경우 동아시아의 전략 균형이 무너질 것이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심대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 이면에 깔린 본심을 너무나도 명확히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 질서에 대한 걱정이나 평화의 유지에 대한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껏 자신들만이 독점해온 기술적 특권을 한국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자국 중심적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대한 불안감이 만든 일방적 선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워싱턴의 오래된 기득권 세력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 명분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보수적 질서 유지를 원하는 세력에게는 도리어 달콤한 유혹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스 국장은 제게 마지막 통첩을 내렸습니다. 보고서 전면 폐기, 그리고 원래의 지시대로, 즉 한국은 미국의 통제 없이는 자립할 수 없다는 전제를 토대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제 경력은 물론 상무부에서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선 듯한 막막함, 아무리 외쳤다 한들 돌아오는 메아리조차 없는 거대한 구조물의 심장부에 저는 혼자 내던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보고도 외면하는 시스템에 대한 깊은 회의, 그리고 한 나라의 실체를 목도하고도 끝내 부정하려는 문명의 오만함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벽 앞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 제 양심을 속이고 거짓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워싱턴의 거대한 착각에 동조할 것인가? 하지만 제 눈앞에는 호텔 로비에서 보았던 삼성의 압도적인 디스플레이와 일론 머스크가 극찬했던 반도체 기술, 그리고 베이징을 향하고 있던 현무미사일의 궤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스 국장의 협박에 굴복하는 대신 제 분석가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과거 국방부에서 함께 일했던, 지금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하고 있는 옛 동료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보고서 원본을 그에게 전송했습니다. 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백악관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최고위 참모들은 한국을 어떻게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인지를 논의하며 마지막 전략을 가다듬고 있었죠. 주한미군 일부 철수 발표와 한국산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의 부과라는 카드가 만지작거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긴급문서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저희 보고서가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국가안보보좌관은 예상치 못한 보고서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 첫 문장을 읽고는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고서를 돌려 읽는 참모들의 얼굴에서는 당혹감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자신들이 그저 으름장만 놓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던 나라의 실체는 그들의 낡은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심장부인 반도체 공급망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분석과 주한미군 철수가 더 이상 압박 카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부추길 뿐이라는 결론은 회의실의 공기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백악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역할은 끝났습니다. 저희 보고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워싱턴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한국을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그 누구도 얕볼 수 없는 진정한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현실을 모두가 받아들이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사람의 냉철한 분석이 결국 한 나라를 다시 보게 만들었고 모두가 고개를 돌리던 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기술, 그리고 무심코 지나친 국가의 저력,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강대국의 시선이란 결국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필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런 필터를 뚫고 끝내 드러나는 법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과연 한 개인의 외로운 싸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흐름 속에서 세상이 뒤늦게 알아차리게 된 첫 장면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둘러싼 세기의 대결에서 압도적 존재감을 드러낸 한국 문화유산의 깊이가 세계 학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한순간에 뒤집히는 압도적 존재감 앞에 세계 최강국의 학자들마저 침묵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민족의 창조적 혼이 수천 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그 진가를 세상에 드러낸 것이죠. 초강대국들이 주도해온 문화적 서열화의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 학자들의 표정에는 경이로움과 당혹감이 교차했다고 하는데요. 한류 초격차의 근원을 밝힌 그 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 동아시아 역사학과 브레이스 교수라고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 명문대에서 문명의 기원과 농경 문화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어요. 특히 실리콘밸리의 혁신 정신이 깃든 스탠퍼드에서 저는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문화적 힘을 파헤치는 일에 제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이 지금처럼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리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성장 비결에 대한 제 오랜 의문이 이번 뉴욕 국제농업문화 컨퍼런스에서 마침내 풀릴 것 같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한국과의 인연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버지를 따라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건 제가 중학생이던 80년대 초반이었어요. 아버지는 미국 건설회사의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서울에서 첨단 건물들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죠.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각종 혜택을 받았어요. 최고급 아파트와 자동차는 물론 저는 외국인 학교에 다닐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질적 조건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앞다투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에너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지방의 건설 현장들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충격을 받았어요. 초가 지붕이 현대식 슬레이트로 바뀌고 좁은 시골길이 넓은 도로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죠. 한국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부르던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마을길을 닦고 지붕을 고치는 모습은 마치 혁명 같았어요. 미국의 자부심 강한 청소년이었던 저는 처음에 이런 모습을 보고 의아했지만 점차 이것이 미국과는 다른 방식의 성장 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니 새마을 운동과 경제 성장을 위해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고 그렇게 조금씩 발전해왔다고 했어요. 1970년 4월 22일 부산에서의 지방장관 회의 시 새마을 가국이라는 이름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가치론적 신념과 평소의 정치사회 철학으로서의 새마을 운동이 재창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민간주도 체제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1980년 12월 1일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했으며 같은 해 12월 13일자 법률 제3269호로 공포 시행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 제정되어 여전히 경제성장에 힘쓰고 있었죠. 그 기억이 저를 동아시아 문화사 연구의 길로 이끌었고 지금은 세계적 석학이 되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 달 뒤 뉴욕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저는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독자성과 그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에요. 호텔방에 앉아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저는 깊은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농경 문화가 가진 독특한 흔적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의 교수로서 저는 다른 나라들의 문화적 깊이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도 문화의 힘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룬 한국의 비밀을 보다 깊이 알고 싶었어요. 이번 한국 출장 때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곳이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깊이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장소라고 들었어요.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급부상한 한국의 맥박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에서 어떤 발견을 하게 될지 평균 이상의 흥분을 느끼며 저는 갈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맞닥뜨리게 될 다른 나라 학자들의 도발적인 주장들에 대한 완벽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며 한국의 문화적 인프라가 얼마나 탄탄한지 보여줄 결정적 증거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한때는 아시아의 변방으로 여겨지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섰는지 그 의문을 파헤치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 확신했어요. 뉴욕에서 컨퍼런스 준비를 하던 저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는데 영국 미술 전문지 아트 뉴스페이퍼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418만 명이 넘는 관람객 수로 세계 6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박물관이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무엇보다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처럼 다른 나라 문화재를 약탈해 전시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국 문화재만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박물관 자료를 읽으며 15시간의 긴 비행을 견뎠어요. 1909년 대한제국 시대의 제실박물관에서 시작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혼란을 거쳐 2005년 서울 용산에 새롭게 문을 연 현재의 모습까지 그 역사적 흐름이 한국의 질곡 많은 근현대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특히 42만 점이 넘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에 감탄했어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국의 역사를 총망라하면서도 각 시대별 전시관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는 설명에 더욱 기대가 커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의 피로가 몰려오는 순간에도 박물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어요. 서울대학교 박현수 교수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택시로 이동하는 내내 박현수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이나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유물의 수로 승부한다면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의 경험질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박현수 교수의 설명으로 금동미륵 보살반 가사유상, 천마총 금관, 고려청자 같은 대표 유물들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어요. 그 중에서도 금동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 전시된 사유의 방에 대한 이야기는 제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단 한 점의 유물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간은 유물에 대한 설명을 길게 써놓는 대신 공간 자체가 관람객에게 사유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게 한다는 접근법이 너무 신선했어요. 마치 잔소리보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며 창밖으로 펼쳐진 현대적인 빌딩들과 푸른 산이 어우러진 풍경은 80년대 제가 봤던 한국과는 전혀 달라 놀라웠어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교수로서 다른 나라의 발전 속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현수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문화체험과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특히 해외 특별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현수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또 다른 매력으로 박물관 굿즈를 언급했어요. 전통 유물을 모티브로 한 감각적인 디자인의 상품들, 반가사유상 무드 등부터 고려청자 핸드폰 케이스, 삼국시대 금관, 핀 배지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국 박물관들의 천편일률적인 기념품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박현수 교수의 열정적인 설명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국립중앙박물관을 라이브 공연장에 비유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박물관들이 그저 노래방 책처럼 유물 목록을 펼쳐놓는 느낌이라면 한국 박물관은 관람객과 유물 사이에 진정한 교감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서양 박물관들이 화려함과 규모로 압도한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각 작품을 극대화시키는 방들의 디자인으로 차별화된다는 설명에 더욱 기대가 커졌습니다.
특히 반가사유상 전시실인 사유의 방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기획이라고 박현수 교수가 강조했어요. 작품을 온전히 사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에서 미소 띈 사유상을 보면 마치 해탈의 경지에 이른 석가의 표정을 마주하는 듯한 경험이 된다고 했습니다. 조명도 각도마다 다른 느낌을 주도록 세심하게 계산되었다는 설명에 제 마음속에 이미 그 공간의 이미지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유물을 보여주는 것보다 단 하나라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접근법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저는 미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박물관 철학을 직접 확인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입장료도 무료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어요. 세계 6번째 박물관이 무료라니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한국의 노력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념품 숍에 들렀는데 고려청자를 모티브로 한 아이폰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빛 청자 색상이 현대적 디자인과 만나 너무 아름다워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손에 쥐는 순간 마치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고려시대 장인의 숨결이 내 손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세련된 문화상품을 본 적이 없어 감탄했어요. 고국에 돌아가서도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매일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서는 순간 웅장한 공간에 숨이 막혔습니다. 전시실을 하나씩 둘러보다 말로만 듣던 사유의 방에 들어섰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반가사유상 하나만을 위한 완벽한 공간, 디자인과 조명이 만들어낸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미소 짓는 불상 앞에 서자 시간이 멈춘 듯 했기에 꼼짝 않고 10분을 서 있었던 저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설명판도 필요 없이 공간 자체가 사유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했어요. 이런 전시 철학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박현수 교수와 한국 농경 문화에 관한 교육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특히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벽시 화석에 관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15,000년 전의 벽시라니. 이는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발견된 9,000년 전 벼 화석보다 6,000년이나 앞선 것이었어요. 이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하며 뉴욕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다듬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노트북을 켜고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험했을 때 느낀 점은 한국 철학의 고유하고도 강인한 힘을 느꼈고 그것이 제 발표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한국 문화의 정수를 어떻게 하면 서양 학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컨퍼런스 준비에 몰두했어요. 차분하고 정성스럽게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역사적 맥락부터 한국 농경 문화의 독자성, 그리고 그것이 현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미친 영향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특히 소로리 벽시의 과학적 분석 결과와 DNA 연구 자료를 섬세하게 준비하며 미국의 학술적 엄격함을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뉴욕 국제 컨벤션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로 붐볐어요. CNN과 BBC 등 세계 언론도 이 행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이 차례로 발표를 마쳤고 점심 식사 후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 우연히 중국 농업문화연구원의 유첸밍 교수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유첸밍은 자신의 발표 내용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입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농경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전파된 것일 뿐이며 한국 고유의 농경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소로리 벽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식탁 주변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다른 학자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유첸밍은 계속해서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부정하며 더 나아가 김치와 한복, 심지어 비빔밥까지도 모두 중국 문화의 변형이라고 주장했어요. 학술 컨퍼런스에서 이런 식의 근거 없는 발언이 나오다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서양 학자로서 동아시아 문화 논쟁에 끼어드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지난 일주일간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에서 느꼈던 감동과 한국 문화의 깊이를 떠올리니 이대로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첸밍의 발언이 계속될수록 테이블에 앉은 다른 학자들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본 학자들조차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소로리 벽시의 탄소연대 측정 자료와 DNA 분석 결과가 담긴 태블릿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오후 발표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던 자료들이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자료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유첸밍은 마치 승리자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가 자리를 뜨기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뉴욕의 쌀쌀한 가을 공기 속에서도 제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오후 세션에서 모두에게 한국 농경 문화의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제 과학적 증거 앞에서 학문적 정직함이 시험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컨퍼런스장으로 돌아가는 길, 제 손에는 한국에서 구입한 고려청자 핸드폰 케이스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그 차가운 감촉이 마치 제게 용기를 주는 듯 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뛰었지만 진실을 밝힐 기회라는 생각에 오히려 흥분됐어요. 미국의 세계적 학자로서 한국 문화의 독자성과 깊이를 세계에 알릴 책임감을 느끼며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컨퍼런스 본격적인 발표 시간이 되자 딱딱한 정장 차림의 유첸밍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한 목소리로 청중들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한 표정 뒤에 숨겨진 의도는 곧 드러났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모든 내용이 중국 중심적 시각으로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는 화려한 슬라이드와 그럴듯한 통계 자료를 동원해 자신의 주장에 신뢰성을 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첸밍은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발견된 9000년 된 벼 화석을 증거로 내세우면서도 한국의 소로리 벽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어진 발언이었어요. 한국의 농경 문화는 물론 전통 음식, 의복, 건축, 심지어 언어까지도 모두 중국 문화의 지방적 변형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역사적 문헌들을 왜곡해가며 김치가 중국 파오차이의 아류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중국 지린성에서 조선족 김치 담그기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서도 중국 한푸의 변형된 형태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유첸밍은 공자와 맹자의 말을 인용하며 중화 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멸시가 배어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중국이라는 문화적 태양 주변을 도는 위성 국가들에 불과하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현대 중국의 경제력과 인구를 언급하며 이러한 위계 질서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섬뜩한 비유까지 덧붙였습니다. 화려한 레이저 포인터로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유첸밍은 계속해서 동아시아의 모든 문화적 성취를 중국의 업적으로 돌렸어요. 심지어 한글도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단순화된 문자라며 폄하했습니다. 청중석에 앉은 서양 학자들 중 일부는 이런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럴듯한 발표에 현혹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앞줄에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김 박사는 작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했고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의 박 연구원은 두꺼운 자료집을 조용히 넘겨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온 듯 놀라움이나 분노의 기색 없이 철저히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유첸밍의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작은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별다른 동요 없이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이런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는 듯한 침착함이었어요. 수년간 중국의 문화공정에 대응해온 전문가들답게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경이로워 보였습니다. 유첸밍의 발표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조용히 일어나 회의장 뒤편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그가 돌아왔을 때는 두꺼운 파일 더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중국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수백 장의 고고학적, 역사적, 유전학적 증거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첸밍의 발표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손바닥에 땀이 맺힐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 소로리 벽시의 과학적 증거들이 모두 왜곡되고 무시되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어요.
단순히 중국 문화의 아류로 치부되는 것은 학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유첸밍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저는 과감히 손을 들었어요. 회의장의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발언권을 얻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수라는 제 위치가 이 순간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문화적 깊이와 과학적 증거들을 하나둘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로리벽시에 관한 연구 결과를 꺼내들었어요.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컨퍼런스의 대형 스크린에 소로리벽시의 전자현미경 사진과 DNA 분석 결과가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최신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검증된 15,000년이라는 수치는 유첸밍의 9,000년 주장을 단번에 무력화했어요. 그리고 이 연구가 영국, 독일, 미국의 연구진들과 함께 교차 검증된 신뢰성 높은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첸밍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허둥지둥 자료를 뒤적이며 반박할 지점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김 박사에게 추가 설명을 부탁했어요. 마치 사전에 준비된 것처럼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차분하게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어 발음도 원어민 발음이었는데 내용의 깊이조차도 압도적이었어요. 그는 소로리벽시가 발견된 지질학적 맥락부터 발굴 과정, 보존 상태, 유전자 분석 결과까지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벼 품종의 진화 계통도를 펼쳐 보이며 한국의 벼가 품종학적으로 얼마나 독자적인 경로를 밟아왔는지 명확히 증명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의 농경기술과 도구가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쳤다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차례로 내놓았어요. 3,000년 전 한반도에서 사용된 농기구들이 중국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 사진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고유의 계단식 농사 기법이 지형적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설명했어요. 김치에 관한 반박은 더욱 강력했는데 김 박사는 삼국시대 문헌에서 발견된 김치 제조법과 중국 파오차이의 근본적 차이점을 상세히 분석했어요. 발효 과정의 미생물학적 차이부터 재료, 양념, 보존 방식까지 완전히 다른 음식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경 지역에서는 김치와 유사한 발효식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도 간조했어요. 자료 제시가 계속될수록 각 나라 대표들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던 서양 학자들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어요. 반면 유첸밍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회의장을 주관하던 미국 학회장은 공정성을 위해 그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유첸밍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감정적인 발언들만 쏟아냈습니다. 그는 중국의 5,000년 역사와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현실을 언급하며 권위에 호소했어요. 한국의 연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자국의 역사 교과서와 공식 출판물들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과학적 증거가 아닌 자국 중심적 해석에 불과했습니다. 유첸밍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그의 주장은 더욱 치졸해 보였어요.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중국 정부가 김치와 한복을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정치적 사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그의 발언이 학술적 논쟁이 아닌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회의장의 공기가 무거워지자 저는 다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유첸밍의 발악이 끝나고 마이크가 제게 넘어왔어요. 저는 미국인 학자의 객관적 시각을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해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의 정치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적했어요. 특히 바로 얼마 전 방문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경험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 문화의 깊이와 철학적 접근은 단순한 모방이나 전파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조선 백자의 다랑아리를 보는 순간 그 담백한 곡선 안에 담긴 공백의 미학, 절제의 철학이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제가 바라본 한국은 과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오히려 비움을 통해 더 큰 세계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철학은 박물관 전체를 관통하는 전시 태도에서도 드러났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수천 년의 유물을 나열하기보다 선택된 침묵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하나의 전시는 단순한 전시물이 아닌 한국적 사유를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대형 박물관들이 역사의 양을 쌓는다면 한국은 그 틈 사이에서 깊이를 남기는데,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전시, 그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세계적 박물관들도 배워야 할 점이라며 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컨퍼런스장의 공기가 점차 바뀌어 갔어요.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듯한 고개 끄덕임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문화적 우월주의와 정치적 의도가 학문의 객관성을 해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진정한 학문의 발전은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능하다는 말로 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유첸밍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모습이었어요. 그의 동료 중국 학자들조차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중국 학자는 소로리 벽시에 관한 자료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며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갔어요.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한국 대표단의 표정에는 비로소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문화적 진실 앞에서 오만함은 설 자리를 잃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반가사유상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진실과 증거로 승부하는 한국 대표단의 모습에서 진정한 문화적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추구해온 학문적 정직함과도 일치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로서 저는 그날 진실의 편에 섰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맨해튼의 고급 카페에서 저는 하버드와 예일에서 온 동료 교수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최근 컨퍼런스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첸민과의 논쟁에서 제가 보여준 침착함을 칭찬했지만 제 관심사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를 열며 저는 그들에게 한국 문화의 진정한 깊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문한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닌 문화적 혁명의 현장이었어요. 제 말에 동료 교수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박물관 굿즈숍 페이지를 보여주며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삼국시대 금관을 모티브로 한 핀배지 사진에 그들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고대 왕관의 정교한 디테일이 현대적 액세서리로 재탄생한 예술적 감각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이건 신라의 미소라 불리는 얼굴무늬 수막새를 활용한 소스볼 세트예요. 핸드폰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고대 기와의 미소 짓는 얼굴이 현대 식탁 위 실용품으로 변신한 모습에 동료 교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 명은 즉시 구매 링크를 물어볼 정도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반응은 반가사유상, 무드 등 사진을 보여줬을 때 나왔어요. 국보급 예술품의 은은한 조명 효과에 실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압도적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미국 박물관들의 기념품 숍은 왜 이런 수준의 상품을 내놓지 못하는 걸까요? 하버드 동료가 진지하게 물었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상품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유산을 박제된 유물이 아닌 현대인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살아있는 자산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룩한 역사적 쾌거에 대해 동료 교수들에게 이야기해줬는데, 세계 6번째 관람객 수를 기록하면서도 입장료가 완전 무료라는 점,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와 달리 오직 자국 문화재만으로 이런 성과를 이룩했다는 점이 동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전쟁과 식민 지배의 아픔을 겪으며 문화재 대부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성취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K-팝이나 한국 영화의 세계적 성공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나요? 제 질문에 동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류 정복의 배경에는 수천 년간 이어온 문화적 자신감과 창의성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문화적 DNA의 원천을 보여주는 곳이죠. 동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고 저는 문화의 깊이가 어떻게 초격차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박물관계가 배워야 할 한국 박물관의 혁신적 접근법에 대해 강조했어요. 수많은 유물을 나열하는 대신 관람객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공간 설계, 전시품과 관람객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중시하는 철학은 미국의 거대 자본으로도 쉽게 이룰 수 없는 문화적 지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학적 차이가 아닌 문화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였어요. 유첸밍의 오만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전했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은 타 문화를 부정하거나 지배하려 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함을 깊이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이 말에 동료 교수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울 때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성찰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동료들은 자신들의 다음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을 꼭 추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문화적 편견 없이 세계 각국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배우는 글로벌 학자로서의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지역적 호기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요.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한국의 철학과 미학, 그리고 그 정제된 감각을 세계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하나의 지적 플랫폼이었습니다. 절제 속의 품격, 비움 속의 깊이, 그리고 고요 속의 강인함, 이러한 한국만의 문화적 언어는 이제 국제 학술의 장에서도 분명한 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며 한국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조상님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쾌거는 단순한 학술적 승리를 넘어 문화적 자부심의 순간이었죠. 세계가 인정한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깊이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길을 밝혀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화의 힘은 다른 이를 누르는 것이 아닌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